베토벤에 대해서 저 다시 할게요. 갑자기 긴장하셨어. 열정페이 또 틀리면 어때요? 네. 틀리면 뭐 그냥 자막해서. 네. 그럼 어떡하세요? 그러니까. 나 카메라 어떻게 나왔는지 봐요. 정말 잘해주세요. 베토벤이 이제 작곡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대중들한테 오히려 선을 보인 건 사실 피아니스트로서 피아니스트로. 첫 선을 보였잖아요. 네. 1778년도 3월 26일 날 공식 음악회를 가졌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만의 단독 리사이틀은 아니었고요. 아버지 장의 제자 2명을 동시에 소개하는 그러한 무대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들이었던 거죠. 공연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해서 커튼콜을 받고 나중에 쾰른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쾰른에서도 똑같은 공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나이 속인 것에 대해서 다들 얘기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많이 속인 건 아니에요. 보니까 1770년 12월생이거든요, 네. 아들이. 근데 78년도 3월에 6살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3개월 속인 거예요. 우리 요새 연예인들 나이 속이는 거에 비하면은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3개월 정도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6살과 7살은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모차르트의 그 신동 마케팅 그것을 갖다가 따라 했다는 것은 확실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장이 베토벤의 재능을 알아봤을 때 굳이 나이를 네. 고작 3개월인데 네. 그걸 속일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자신들의 나이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은 해봐요.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우리 아들 이쯤 되지 않았나 나이? 보통? 그리고 이제 네. 한국에서 특히 나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열. 그리고 이제 네. 저희 존칭, 뭐 네. 높임말 얘네는 그냥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는 루트비히 사실 뭐 이러고 부를 나이는 거고. 나이에 불과한 거고. 네. 뭐 어리지만 가도 뭐 몇 어쨌든 살이니. 딱 보기에 어리니까. 네. 네. 이 공연의 중요한 점은 이렇게 공연을 하고 나서 성공을 한 다음에 장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은 게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은 더 이상 내가 못 가르치는구나. 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알아보는데 본에는 음악대학이 없고 제대로 된 선생님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 선생님들과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고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만난 사람이 크리스티안 고트로프 네페라는 사람이었죠. 네. 그러면 첫 공연 후에 공식적으로 3년 뒤에 이제 11살에 예. 네페를 만나게 되는 걸로 알고 3년 있는데 동안 시행착오. 3년 동안 시행착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알고 있는 아버지 장에 대해서는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다고 보여져요. 베토벤이 생전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질 않았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늘 그리움이라든가 애틋한 그런 동경이 있었는데 그 루트비히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귀찮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베토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과장되거나 조금 변질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모르죠 사실. 그 시절에 아무리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저를 지하실에 가둬놨으면 평생 아버지를 안 보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버지랑 계속 연을 이어갔던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어쨌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네. 왜냐면 어머니랑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죠. 이제 저희가 네. 알고 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버지는 네, 좀 아버지에 그리고 대해서는 좀 문제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너무 이제 알코올 중독이 심하니까 맞아요. 네. 나중에 본에서 그 빈으로 나중에 이주한 다음에 아버지의 연금 중에 절반을 계속 베토벤이 가져갔어요. 아버지가 주면은 다 술값으로 다 탕진을 할까봐. 탕진하니까. 예. 그러면 약간 그런 것도 있겠네요. 우리가 베토벤에 대해서 워낙 이제 위대한 작곡가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화가 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왜곡? 여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남자 위인들 같은 경우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웨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네. 그 신화가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극복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의 앞날의 걸림돌이거나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케이스는 사실은 음악가들 중에서는 맨델스존 정도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쵸. 네네네. 나머지 다 슈만 같은 경우도 음악하지 말아라 그러고 반대하고 슈베르트 아빠도 교사해라 이러고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예. 그러니까 맨델스존 같은 경우는 너무 풍요로웠었죠.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 있었지만 베토벤은 그러지 못했으니까 네. 그런 어떤 궁핍한 생활 속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들이 막 섞여 있어서 모차르트도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안 그렇죠. 안 좋았잖아요. 좋았죠. 네, 안 좋았죠. 같이 음악을 하더라도 그런 케이스니까 그 심리학적으로 그냥 그런 소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네페 제자로 들어갔는데 네페는 오르가니스트였단 말이에요. 네. 일단은 네페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들을 먼저 좀 네. 이분이 되게 재밌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748년에 켐니츠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라이프치히에 가가지고 음악이 아니라 법학을 공부를 했어요. 집안의 어떤 강요로. 그래서 이 법학 졸업시험 과제로 논문을 제출해야 했는데 이 논문의 주제가 연극에 몰두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이었대요.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을 아버지가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졌고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은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법학 그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논문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면서 아버지 저는 음악을 하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자신의 논문의 내용을 실천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1779년에 그로스만 트루페라는 음악 감독이 이끌고 있었던 개인 악극단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이 돼서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 악극단이 본에 방문을 해서 공연을 했어요. 네. 그때 본의 선제후가 너무 멋있게 본 거예요. 그 공연을. 네페를 너무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1782년에 본 궁정 오르가니스트로 임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카펠마이스터로 승진을 한 재밌는 이력을 가진. 그럼 어떡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네페 네. 제자로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선제후에게 네. 베토벤의 이름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 장이 궁정 가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페가 본에 공연을 하러 왔을 때에 다 같이 만찬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동네 음악가들 다 모여 이러고서는 이제 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네페한테 저 정도면은 우리 아들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내 아들이 신동인데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아마 뭐 그때 생각을 하면 선제후가 저 집 아들 신동 맞아 되게 잘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사실 아까 그 기악과 성악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버지 장이 느꼈던 한계가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악가가 알고 있는 음악의 어떤 지식이 우리 아들은 기악을 할 거고 결국에 나중에는 어떤 오케스트라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기에는 성악가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악을 할 수 있는 기악 연주자로서 더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다가 네페가 이제 눈앞에 나타났던 거죠. 이 당시에는 보통 교육을 스승한테 어떤 식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도제식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이 사람이 라이프치히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법학을. 라이프치히에 가장 유명한 음악가가 누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멘델스존, 네. 그다음에 슈만. 네, 그 전에. 제 기억으로는 바흐의 도시거든요. 바흐. 그렇죠. 네. 그리고 네페가 살던 시절에는 바흐는 이미 죽었고 그 아들들이 활동을 하던 시기였어요. 카를 필립 엠마누엘 바흐가 그 당시에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대바흐, 그레이트 바흐라고 불렸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올드 바흐, 늙은 바흐, 이미 지나간 바흐라 그래가지고 스피 바흐가 훨씬 더 거장으로서 인정을 받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네페가 이 스피 바흐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만났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이 스피 바흐가 건반 악기와 관련된 주법 연습책을 냈어요. 건반 악기 연주법. 그래서 그 책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 이것은 네가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보여줬는데 베토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스피 바흐의 연주 주법을 갖다가 계승받은 그 네페를 통해서 사실은 네페 본인의 어떤 연주력이나 음악성보다는 네페와 베토벤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베토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바흐의 세계를 네페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던 그것을 사실 중요하게들 여기더라고요. 음악학자들이. 그래서 우리 베토벤 작품들 보면 푸가도 있고 그리고 대위법들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스피 바흐의 이 작품을 갖다가 살펴보면서 베토벤이 이런 얘기를 남겨요. 바흐의 음악 정신을 물려받으면서 좋은 음악이란 극단적인 자신의 개인의 무한한 표현이다. 이게 저는 지난번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말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절에 베토벤이 바흐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매개 역할을 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네페가 했다는 거죠. 네페가 당시에 궁정 카페마스터로 있으면서 그 안에서 베토벤이 음악적으로 훨씬 더 좋은 작품들이나
다른 음악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사실 가장 큰 수확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맞아요. 네페가 여기 본에만 매여 있는 모임이 아니라 계약을 할 때 다른 지역에 가서도 공연을 할 수 있다라고 선재호랑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공석일 때가 많았어요. 지금 마시모 지금 한국 여기 경기도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떠나면은 그 자리를 이렇게 조수가 잠깐 이렇게 채워줘야 하는데 그거를 11살 베토벤이 했대요. 네. 근데 11살 베토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예. 다른 음악가들이 따라올 정도로 베토벤이 그 당시에 대단함을 인정을 받았었던 건가요? 주도권 다툼이 어떤 식으로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주로 했던 것이 오페라 코치처럼 이렇게 반주해주면서 이렇게 성악 연습시키고 뭐 그리고 오르간 반주 대신 해주고 이제 이러한 공들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네페가 베토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줘가지고 보통 그게 무급인데 그런 조수 역할이 선재호한테 쟤 너무 애쓴다 나 때문에 그리고 실력도 월등하다 쟤는 내 후계자나 다름이 없으니까 쟤는 봉급을 줘라 이래가지고 16살 때 제2궁정 오르가니스트로 정식으로 임명이 돼요. 열정페이 받았던 지금 큰일 나는데 사실 저는 지금 좀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예. 장이 예. 테너 가수였고 예. 베토벤은 워낙 어릴 때부터 피아노 신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었고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했었겠네요. 저는 이 시절에 베토벤의 그 연주 생활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남긴 작품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 시절에 이제 오페라 코치나 이런 걸 하면서 많이 접한 음악이 오르간이랑 오페라거든요. 근데 사실 베토벤의 작품 중에 오르간 곡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페라도 과작이에요. 그렇게 많이 남기지 그렇죠. 않았어요. 한 곡밖에 없죠. 다행히도. 유일하게 다행히도 이 시절의 경험을 따지면 사실 그때 그 경험들이 축적이 됐을 텐데 그와 관련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글이 많이 남기지 않은 것이 이거 참 이상하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성악가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오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피델리오거든요. 네. 이 시절에 별로 배운 게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가수들이랑 그 피델리오를 연습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숨을 쉬어? 얼마나 프레이즈를 가져가야 돼? 여기서 숨을 쉴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저한테 물어봤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베토벤이 뭔가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뭔가 모차르트처럼 기하학적이고.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네. 아니라 본인 내면에 대한 표현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표현을 그러니까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들으시는 그 청중들에게 좀 더 맞춤 서비스, 오히려 맞춤 서비스의 음악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베토벤은 독고다이. 나는 이거 해. 내 거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을 좀. 근데 무슨 가곡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렇잖아요. 성악가들이 숨을 쉴 때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피델리오 오페라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이 성악가들을 배려를 조금 안 하고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네. 오페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경기필 베토벤 연주를 굉장히 네. 신선하게 들었는데 여기서 오페라의 흔적을 제가 느꼈어요. 마시모가 그렇죠. 그 부분을 레체트. 확실히 네. 감지를 하고서는 루바토라든가 네네. 교향곡에 숨어있는 그 대위법 속에 숨어있는 어떤 화성에 숨어있는 그 선율들을 다 캐치를 해서 오페라적으로 그거를 갖다 구현한 걸 보고서는 와 이것마저 오페라처럼 연주를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토벤이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특히 좋아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모차르트의 그런 아리아들, 듀엣 뭐 이런 곡들을 변주곡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4곡인가 5곡, 4곡 정도 이게 한 4곡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은 별도 있고 틀면 어때요? 네. 틀리면 뭐 그냥 자막해서 네. 그냥 맞춰주면 밑에 이렇게 오- 틀렸어요. 피가로의 결혼, 뭐 마술피리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곡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3살에 드디어 이제 드레슬러 행진곡에 의한 9개의 변주곡을 그것도 네페가 그 악보 출판을 도와줬고 작품 중에 수록된 곡들을 다 선재우한테 헌정을 하게끔 베토벤에게 시켰죠. 시킨 거예요? 예, 그래야 네가 잘 보이고 앞날이 창창해진다. 그러면서 좋은 스승이네요. 그 미래까지. 사회성을 갖다가 좀 그러니까는 사실 앞날을 닦아준 것은 네페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베토벤은 네페를 안 만났으면은 아마 본에서 그냥 살다가 네. 삼류 작곡가로 남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페와 마지막까지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여기서 또 재미있는 네페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프리메이슨이 뭔지는 아시죠? 예. 예, 프리메이슨의 일원이었는데 프리메이슨 중에서도 급진파 이렇게 일루미나티 회원이었어요. 일루미나티 같은 경우는 회원들끼리 막 통제를 해요.
통제를 하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자신의 후계자를 갖다 양성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네페가 본 지부의 거의 수장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베토벤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키웠던 거는 일루미나티 회원으로서 자신의 어떤 후계자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이제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오늘날의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시달린 베토벤이 네페가 너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이런 것들을 간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윤리적으로 견뎠을 리가 만무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깨진 이유는 그 일루미나티의 어떤 규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입회를 갖다가 강요하는 네페의 권고 때문에 이제 결국에 멀어지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 네페가 살던 시절에 일루미나티는 결국에는 이단으로 규정이 돼가지고는 금지가 돼요. 네페도 사실 본에서 그렇게 활동을 잘하고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이단으로 규정이 되면서 네페도 사양길에 들어가요. 선제후로부터도 눈밖에 나고 사회적으로 좀 고립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베토벤이 난 다른 스승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사실 이 일루미나티나 이제 프리메이슨 얘기가 그 전에 모차르트 때도 좀 얘기가 모차르트도 있었는데 프리메이슨이었고 프리메이슨이죠. 하이든도 프리메이슨이었고 한국에도 프리메이슨이 있었어요. 베제 학당 세웠던 그 어니스트 베델 대한 메일 신보를 만들었던 분이죠. 그 사람이 프리메이슨 한성 지부를 만든 사람이에요. 상동교회 만들었던 선교사도 그 사람의 어머니가 이화 학당을 만드셨던 분인데 그 둘이 프리메이슨 한성 지부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땅에 프리메이슨을 처음으로 이렇게 뿌렸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한메일신보는 확실하게 이제 프리메이슨이 활동하는 그런. 그럼 모차르트나 베토벤 당시에 대단한 음악가들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쪽에서 끌어들이려고 했던 예, 프리메이슨 아직도 활동을 해요. 그것은 한 번도 이단으로 규정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가까워요. 근데 일루미나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득권 있잖아요. 네. 뭐 황제 체제라든가 국왕 체제라든가 왕정이라든가 그 가톨릭교 이것을 전복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기존의 사회에 위협이 되니까 당연히 그것은 이제 이단으로 예, 규정을 그래서 했구나. 탄압도 많이 받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한번 훅 갔었죠. 지휘자님 해주세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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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너무 잘랐어. 이거는 이제 숟가락 서로 상관없어요. 저도 사실 여기까지 상관없거든요. 이대로 가시면 예, 돼요. 그렇죠.